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피스텔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50가지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매매를 하거나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분양을 받거나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이제 이거부터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거용과 비주거용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과 같이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수를 하거나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특히 분양을 받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해요.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그러니까 사무실로 쓰는 걸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먼저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체 건물 금액에서 건물분에 대한 10%와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총 매매가의 5%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2억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분양 직원들이 1,000만 원 환급을 받아라.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마치 할인되는 것만큼 특징이 있어 보여서 비주거용 임대업 건물을 등록하게 되면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구나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비주거용 임대업을 등록을 하고, 그게 또 상업용이다 보니까 주택수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임대를 줄 때 이게 만약에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거라 한다면 주거용 주택 임대업을 등록하면 되는데, 단 주거용 주택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해당하지 않는 면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즉 만약에 내가 임대료를 받을 때 만약에 비주거용 임대업을 한다면 내가 100만 원의 월세다 그러면은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서 이제 세입자는 110만 원을 부과해야 되지만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은 100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환급도 없다 보니 이게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임대료를 받을 때에는 오히려 주택 임대업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로 선택할지 처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짜로 사무실로 사용할 거라 한다면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면 사업자 등록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매대금의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게 되면 저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고 연 이후에 부가가치 신고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복잡하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임대료를 받게 되면 홈택스에 가서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처음엔 세팅이 좀 어렵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의외로 간단한 일이긴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엔 좀 낯선 개념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오피스, 사무실로 만약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임대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에는 최근에 주택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좀 까다롭게 보다 보니까 이런 오피스텔들이 인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비주거용 건물 주택 임대업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비주거용 임대업을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는 주거로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남이나 막 2000년대 초반에 분양한 오피스텔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나는 비주거 임대업으로 주택 등록을 하고 세입자는 주거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한테 특약사항에 전입신고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났을 때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잘못하면은 향후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폭탄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양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째, 재산세 신고 기준일 업무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전입신고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소득 발생할 때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한다면은 어지간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려면 실제 사무실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실제 사무실일 때만 활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금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좀 복잡한데,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내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은 대부분의 고려사항들이 주택수에서 빠진다.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1년에 5% 임대료 제한도 있고 벌금 규정도 있고 그 다음 10년 이내에 매각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는 이유는 주택수 제외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럼 주택수 제외된 요건이 뭐냐? 첫 번째,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보유하시는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실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차라리 이런 데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로서 그냥 무사업자를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들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5% 이내 임대료를 매년 인상한다든가 보증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의무 임대기간도 뭐 6년, 10년짜리가 있죠. 충분히 준수를 해야 되는 등 정확하게 이행을 해야지만 주택수 제외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임대 개시의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할 당시에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비수도권은 3억 이하입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더 큰 거는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인데, 왜냐하면 이 주택수에 합산이 된다 그러면 내 아파트 거주하는 것에다가 이 오피스텔까지 해당이 됐을 때 2주택에 해당되면 종합부동산세가 수천만 원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요건도 사업자 등록할 때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이어야 되고,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신고를 매년 이행해야 된다. 이걸 안 해가지고 또 합산 배제 못 받는 부분도 많아요. 종합부동산세 나오기 전에 합산 배제 신고를 내가 먼저 해놓으셔야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우리가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맞는 분들 의외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기준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배제 요건과 제외 요건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반드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소유 시의 사업자 유형별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와 비주거용 일반임대사업자, 무사업자를 비교를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양도소득세 주택수 제외가 가능하고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가 가능한 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거는 사실 소득세 절세 부분도 수익이 많으신 분들, 월급이나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단순 경비율을 50%를 적용을 하고 또 분리과세까지, 그러니까 내 소득이 합산이 안 되는 게 2천만 원까지는 합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거를 활용한다면은 절세 상품으로서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단점은 10년 이상 보유한다는 거. 지금 6년짜리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감안해야 되는데, 이전에 처분할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그리고 임대료 5% 상한선이 적용된다. 잦은 정부 규제가 수시로 변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규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사항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주거용 일반 임대사업자의 장점은 일단 뭐 주택수 문제에서는 전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주택수 문제에서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 업무용 활용할 경우에 강남이나 마포 이런 데 보면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전문직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장기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때 임차 안정성이 훌륭해지고요. 업무 지역 내 오피스텔은 실제 소기업 사무실로 활용한다거나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량 임차인 잘 만나면 월세도 적당하게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매매 수요도 주택수문 자유롭다 보니까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좀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대부분의 오피스텔들이 주거용에 맞게 건축되어 있으니까 임차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피스적이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는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이나 주거용 시설 제외 등 주택수 제외 요건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강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경우에 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보유기간이나 이런 규제 적용되지 않는 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소득세 절세 약 10% 정도 감면 효과가 덜하긴 하지만 단순 경비 적용하는 건 주택임대사업자 똑같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면세도 똑같고요. 임대료 5% 상한선 적용되더라도 과태료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리하다. 또 규제 완화 시기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주주택 차익경이 클 경우에 무사업자는 무조건 다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합산과세가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하는 게 맞고, 이 다주택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내가 집 팔 계획이 없고 내 주거지를 팔 계획이 없고 종합부동산세도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이란다면 무사업자를 활용하는 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형태가 어떤 형태에 맞는지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자를 사전에 어떤 걸로 할지도 정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